오늘 그 강의를 하게 된 김상용입니다. 촬영하시는 분 혹시 제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자유롭게. 네. 그러면 이 정도 위치에서 그냥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양해 말씀드릴 건, 중간에 좀 건너뛰는 것도 좀 있어야 될, 정해진 시간 안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차례는 먼저 코로나19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만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보건 권력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예방접종, 하나는 공중보건학적인 조치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과거 전 감염병에서 얻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두창과 콜레라 두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뉴노멀 시대의 의학이라는 제목으로 감염병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지금 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맞춤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생소하실 텐데 간단히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는 정식 명칭은 코비드19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스 2019. 이제 통상 이제 코로나19로 그냥 부르기로 하고요. 2019년 12월 중국 허베이성 우원시에서 발생을 했었죠. 전파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 2월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격상을 했었고, WHO에서는 이제 3월에 팬데믹을 선언을 했었죠. 이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어진 이유가, 여기 이제 모식도 보면은 삐죽삐죽 튀어나온 저 부분이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인데, 이걸 전자현명으로 보면은 왕관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코로나라 뜻이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가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현재는 심각 단계이죠. WHO에서는 감염병 경보 단계를 6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최종 단계, 2개 대륙 이상에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6단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엔데믹, 에피데믹, 팬데믹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엔데믹은 N이라는 의미가 아니란 뜻이에요. 데믹은 데모스, 인구 집단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인구 집단 내에서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걸 엔데믹이라고 하고, 에피라는 뜻은 밖, 위, 뭐 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집단을 조금 넘어서서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국지적 유행을 에피데믹이라고 합니다. 그 팬데믹 같은 경우는 판이라는 뜻이 모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작년에 제가 어디선가 본 건데요. 재미있는 글이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올렸는데, 중국은 미사일 한 방 안 쏘고 3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제나 점성가는 환자 하나 살리지 못한다. 축구 스타보다 의료 종사자들이 훨씬 값어치 있고, 또 위생적인 삶도 그리 어렵지 않고 미디어는 헛소리로 가득하다. 배우들은 영웅이 아닌 그저 연예인일 뿐이고 삶은 깨지기 쉬워서 소중히 다뤄야 한다. 나머지 말들은 이제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일본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우한폐렴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이렇게 이제 어떤 질병에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메독이라는 병에 여러 이름이, 나라마다 그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1495년 저때가 이제 언제냐면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리 성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 군대가 다국적 민족으로 이루어진 용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폴리 성에 입성한 다음에 매독이 프랑스 군내에서 퍼지고 나폴리에도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저걸 프랑스병이라고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반대로 나폴리에서 군대 내로 확산됐기 때문에 나폴리병이라고 부르고 인접한 독일에서는 또 프랑스병이라고 불렀고 폴란드에서는 독일병, 러시아에서는 폴란드병 이런 식이었어요. 여기에도 이제 어떤 지역에 대한 안 좋은 것을 이웃나라 탓으로 돌리는 이런 편견들이 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스 때는 박쥐에서 사양광해를 거쳐서 이제 2003년 사스가 발생했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낙타를 통해서 매개동물이 낙타였죠. 그래서 이제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사양 고양이, 뱀, 여기는 제가 뭐 마땅히 그림이 없어서 올리지는 못했는데 천상갑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천상갑을 주목하기도 했고, 또는 박쥐에서 사람으로 직접 감염이 됐을 거라는 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설도 있었죠. 어쨌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온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따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박쥐 같은 경우 포유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이 박쥐가 5천여 가지 바이러스를 몸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람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약 60여 가지인데, 이 박쥐는 바이러스를 저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특수한 면역 체계 때문인데, 이렇게 비행을 할 때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40도 이상 체온이면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발열 반응일 때 나타나는 온도예요.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는 증식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박쥐가 이제 바이러스와 어떻게 보면 타협한 측면인데, 인터페론 유전자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강한 면역 반응을 피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박쥐 몸 안에는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박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박쥐를 직접 만날 계기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자꾸 사람의 주거지를 확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박쥐 입장에서는 서식지가 파괴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좀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동아시아에 보식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몸에 좋다 그러면 뭐 잡아먹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그 중국 재래시장에 올라와 있는 박쥐 사진인데요. 아마 이제 삶아서 말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직접 박쥐에서부터 사람으로 전염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임상 특징은 뭐 다 잘 아시다시피 37.5도 이상이 고열이죠. 그리고 이제 주로 호흡기계 증상이 나타나고요. 잠복기가 1에서 14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격리를 할 때 2주간 격리하는 게 이 잠복기 때문이고요. 사망 원인은 이제 폐 손상 때문에 호흡 부전이 와서 이제 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 작년에 2020년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자 말고 젊은 사람 중에서도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이것을 설명해 주는 현상이에요.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것은, 사이토카인이라는 건 이제
단어에도 나와 있는데 사이토라는 뜻이 세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이는 우리 키넥티스 그러면 카이네틱스 그러면 운동, 움직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면역계가 작동을 하는데 면역 세포끼리 주고받는 물질입니다. 저게. 근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면역 반응이 과잉으로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러다 보면 정상 세포까지 손상이 와서 이제 중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 환자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인터페론이 개입된 과잉 염증 반응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생물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폐의 사진인데요. 포인터가 이쪽은 안 비춰지네요. 자, 왼쪽에 있는 저게 이제 폐포 상피세포입니다. 저렇게 바이러스가 이제 폐포 상피세포에 감염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대식세포라고 어떤 걸 잡아먹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가 나서서 일단 잡아먹습니다. 위에 선천성 면역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바로 이걸 전쟁에 비유해 볼게요. 적군이 침입하면 바로 싸울 수 있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대식세포가 뭔가 물질을 분비를 해요. 초록색 저 물질을, 저게 사이토카인 중에 일부인데, 그러면 백혈구 중에 하나인 호중구가 과산화효소를 냅니다. 과산화효소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상처에 과산화수소 바르죠. 그게 소독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라디칼이 있는 산소예요. 그래서 저건 세포를 파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호중구가 저런 물질을 내가지고 감염된 세포를 죽이고, 또 자연살해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NK 셀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합니다. 저게 또 손상된 세포를 와서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손가락 모양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온 저게 수지성 세포인데, 저 수지성 세포가 바이러스 항원을 인식해서 그 다음에 T세포에게 이 바이러스의 항원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림프절로 와서 저 수지성 세포가 T세포에게 가르쳐 주면 T세포는 다시 또 B세포를 자극해가지고 B세포가 저렇게 항체를 만들도록 해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T세포에서 B세포가 항체를 만들 때까지는 학습이 필요하죠.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이제 후천성 면역이라고 구분을 따로 합니다. 그러면 항체가 와서 저게 바이러스에 달라붙어요. 그러면 훨씬 면역 세포들이 저게 바이러스이다는 것을 훨씬 더 쉽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독성 T세포가 와서 또 공격을 해서 손상된 세포를 처리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면역 세포들끼리 저렇게 주고받는 물질이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일형 인터페론, 인터페론 감마 이런 것들이 다 사이토카인의 종류거든요. 사이토카인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적절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과잉이 되면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손상되어 가는 세포들이라고 써져 있죠. 저렇게 정상 세포까지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은 폐혈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폐혈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자로는 실패할 패자에 피혈자를 써요. 그러니까 세균이 혈액에 퍼져가지고 면역세포가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져버리는 상황이거든요. 폐혈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도 저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토카인은 전쟁으로 치면 폭탄 같은 거라고 상상하시면 쉬워요. 폭탄을 막 터뜨리다 보니까 적군만 죽이는 게 아니고 아군도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현상으로 젊은 사람에서 뭐 사망률이 좀 높았던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진단은 확진 검사는 유전자를 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 증폭을 합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RT-PCR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증폭을 한 다음에 유전자를 검출하는 거고요. 민감도가 95%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확진 검사고 응급용으로 사용하는 게 신속 PCR 검사인데 이건 시간은 좀 단축되지만 민감도는 약간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신속 항원 검사라고 선별 검사형이 있는데 이것은 민감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시판되고 있는데 자가검사 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일반인이 사용했을 때는 민감도가 10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의료인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80%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영상학적 검사, 폐렴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흉부 CT를 찍기도 합니다. 치료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개발되어 있지 않고요. 대증요법을 쓰고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데 그 에이즈 치료제로 쓰이는 칼레트라나 그 다음에 에볼라에 쓰는 렘데시비르 같은 약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에 쓰는 클로로킨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또 시도했었죠. 이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해 가지고 혈장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예방인데 일단 마스크 착용이죠. 자, 제가 쓰고 있는 게 이게 KF94 마스크입니다. KF80 마스크도 있고 이 KF라는 것은 코리아 필터 약자예요. 여기 보시면 평균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입자를 94는 얼마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94% 이상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공고되는 게 KF94이고요. 의료용으로 나온 건 KF99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습관이 손이 자주 입이나 코로 가잖아요. 그래서 손을 거쳐서 코, 입을 통해 호흡기로 가는 것을 감염하기 위해서,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 씻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 사회적 거리 두기로 2m 이상 거리 두기. 이게 이제 어떤 근거 때문에 그러냐면요. 우리가 재채기를 하면 입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걸 비말이라고 하는데, 비말의 크기가 직경 5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아까 KF94 같은 경우 충분히 걸러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저 비말이 퍼지는 거리가 1 내지 2m예요. 그래서 이제 2m 이상 거리를 두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금 수도권은 4단계, 나머지 지역은 3단계인 상황이죠.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한 명의 감염자가 평균 몇 명에게 전파하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사스 때는 보통 한 4 정도 있어요. 그리고 메르스 때는 0.5.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2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은 5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스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격리를 하거나 사회적 거리를 두거나 마스크를 쓰는 것은 전부 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낮추기 위한 활동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예방접종이죠. 예방접종은 우리나라에서는 저 위에 4가지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아까 그 바이러스의 표면을 이루고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 항원을 만들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건데 메신저 RNA 방식은 뭐냐면 그 항원을 만들도록 하는 유전 정보를 메신저 RNA 형태로 코딩한 다음에 이것을 얇은 나노 지질 입자로 둘러쌉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몸 안에 주입하는 거고요. 벡터 백신은 뭐냐면 DNA 백신인데 저것은 운반체로 다른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통상
그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하는데 벡터라는 말이 이제 뭔가를 수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몸 안에 넣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 백신 같은 경우는 아예 밖에서 항원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노바백스인데 이건 아직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이 안 됐죠. 브라라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독성을 없앤 겁니다. 일종의 사백신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개발한 시노백이나 시노팜은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접종 허가 나이는 화이자가 12세 이상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다 18세 이상으로 받았어요. 접종 공고 나이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이상 반응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50세 이상 맞도록 했고요. 저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요. 얀센 같은 경우는 저게 얀센의 장점이 1회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해외에 출장을 간다든가 2회 접종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공고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춰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 냉동 보관이 문제가 됐던 거죠. 원리는 아까 똑같다고 했어요. 화이자나 모더나나. 근데 왜 저렇게 온도가 다르냐면 화이자 같은 경우 먼저 제품을 내놓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렇게 실험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래도 안전한 온도로 자기들 나름대로 마이너스 70도로 저렇게 정했던 거고, 이제 모더나는 그 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유연하게 마이너스 20도 정도로 저렇게 냉동 온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아까 그 메신저 RNA를 싸고 있는 그 나노 지질 그 막이 있다고 했는데 화이자나 모더나나 같은 회사 걸 써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효능을 보면은 노바백스나 모더나, 화이자가 높고 스푸트니크는 러시아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푸트니크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과 같이 벡터 백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박신은 인도에서 개발한 건데 중국에서 개발한 것과 비슷한 사백신이에요. 근데 보면은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떨어지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백신을 이미 이제 맞고 있는데 이게 참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원래 백신이 개발돼서 인증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짧아도 5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고요. 이걸 개발하는데 투자 비용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뭐 5천억에서 1조 5천억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율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전 임상시험, 1, 2차, 3차 임상시험을 또 거쳐야 돼요. 그래서 3상에서 80% 이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만 FDA에서 승인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 임상은 생략을 했어요. 동물 실험은. 그리고 1차, 2차를 거의 동시에 진행을 했고 2차가 끝나기 전에 바로 또 3차 임상시험을 시작했고 또 긴급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래 진행이 되다 보면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긴급 승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저렇게 이제 우리가 그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는 집단 면역을 높이기 위한 건데요. 이건 1923년에 나온 개념인데 어떤 집단에서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이상 면역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95% 정도 이상이 면역이 형성되어야지만 더 이상 병이 확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를 예를 든다면 이제 집단 면역 70%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 감염이 된다고 가정하면 500만 명 중에 약 3,500만 명이 감염이 돼야 돼요. 거기에 치사율 1%를 적용하면 35만 명이 사망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실험했던 나라가 있었죠. 스웨덴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자연 감염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이루려고 했다가 너무 이제 사망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예방접종을 맞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된 겁니다. 저렇게 이제 사람이 예방접종을 하면 바이러스는 가만히 있느냐 하면 바이러스도 자기를 바꾸죠. 사람의 면역계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변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델타형이 문제가 됐었죠. 이게 델타형 같은 경우 전파력이 훨씬 더 높고 백신 효과를 감소시키고 중증 감염에 대한 사망률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하여튼간 이 델타형이 나오면서 더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예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우 같은 경우는 백신 효과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높인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이제 좀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고 또 학자들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소멸될 것이다. 이건 가능성이 거의 없죠. 두 번째는 계절성 감염병화 될 것이다. 이제 이건 우리 인플루엔자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인플루엔자처럼 주로 추운 계절, 겨울철에 유행이 더 많아지고 여름에는 좀 더 줄어드는 형태로 계절성 감염병화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메르스는 지금 중동 지역에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의 엔데믹 형태로 토착화 될 것이다. 이건 좀 가능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계절성과 엔데믹 성격이 복합된 형태,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소멸되지는 않고 인플루엔자처럼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코로나 블루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작년에 조사한 건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요. 36.8%로 이게 제목이 우울증 유병률입니다. 우울증 유병률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높게 나타났는데 신조어죠. 코로나19와 우울증을 합쳐서. 그래서 이제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고 증상이 있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든지 약물남용이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자살률이 올라간다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자살이 굉장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상황인데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래서 이제 코로나 블루의 이런 의학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측면들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이게 이제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하고 심지어는 분노 조절 장애까지 가는 그러니까 코로나 레드나 코로나 블랙이라는 이런 용어까지 생겼어요. 요건 이제 잠깐 머리 식히는 개념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어떤 여자를 쫓아가는 저게 팡이라는 목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팸플루스를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저기 도망가는 저 님프 이름이 쉬링스인데 쉬링스가 팡이 너무나 못생기고 무서워서 자기 자신을 갈대로 바꿔달라고
모양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갈대로 모양이 바뀌자 판이 그걸 잘라서 저렇게 피리로 만들어서 불렀다는 게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이죠. 그래서 펜 파이프, 펜 플루스에 저 판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시링스는 주사기가 시린지예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는 관, 이걸 이제 부르는 용어가 시링스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이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사람들을 놀래키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패닉, 우리 공황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패닉이라는 말도 저기에서 나왔고, 파나시아라는 말은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의학 용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제 보건 권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개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보건 쪽이 권력을 가졌던 적은 없었어요.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서도 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이 이렇게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최근 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옛날 내무부죠, 행안부, 뭐 행정자치부 이럴 때 그쪽에서 다 어떤 정권을 가지고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을 했었죠. 근데 이제 보건 권력이라는 게 어떻게든 생기긴 했는데 이게 질병관이 바뀌면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질병을 인간의 잘못에 대한 신의 징벌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서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근대를 거치면서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고 또 근대적 자아가 개인이 탄생하면서 자기 몸을 관리하는 개인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 국가 같으면 그 집단의 건강, 특히 이제 감염병 때문에 생겼는데 국가가 질병을 관리하는 이런 주체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콜레라 유행의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12개국 대표들이 모였고 나중에 40개국이 참여해서 국제 공중보건기구를 만들었는데 저 다음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더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만들어지고 나서 자문기구로 1948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49년에 가입을 했죠. 이 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적이 6번 있습니다. 2009년부터 이제 6번인데 이번이 2020년 6번째죠. 2014년에 의학의 소아마비가 한 번 있었어요. 저건 1990년대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소아마비 백신 거부 운동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애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아마비가 문제가 됐었어요. 2014년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 사람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브로이수스라는 분인데 지금 9대 사무총장이죠. 중국의 지지를 얻고 아프리카 회원국들 목표로 당선이 됐었어요. 근데 초기에 좀 안일하게 대응했고 친중국적이라고 해서 비판이 많았었는데 저분도 열대의학을 전공했고 그 보건부 장관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그래서 이제 전혀 뭐 비전문가는 아닌데요. 우리는 이제 이분을 좀 기억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의사 롤 모델로 이분도 물론 훌륭한 분이시지만 저는 이분이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6대 사무총장이었어요. 근데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양대 공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다니다가 한센병, 경기도 안양에 이제 한센병 그 시설이 있었었는데 거기
자원봉사 활동도 다니시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또 대학원은 공대로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와이 쪽으로, 하와이대로 가서 이제 그 피지에 한센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피지 쪽으로 이제 자기 부인과 같이 갔었었는데, 저 때부터 WHO 한센병 자문관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와 인연을 맺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어린이 백신 사업 총괄 책임자가 되는데, 저 때 저분의 별명이 백신의 황제였어요. 굉장히 일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그 칭호까지 받게 됐고요. 나중에 이제 사무총장이 됐을 때 이분이 굉장히 소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도 그 비즈니스석을 타지 않고 이코노미석만 타고 다녔고, 관용차도 하이브리드 차 타고 굉장히 검소하게 사셨어요. 2003년 저 때가 이제 사스가 이제 발생했을 때입니다. 근데 굉장히 대처를 잘했어요. 저 때.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현재의 사무총장과 조금 비교되는 그런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2006년에 이제 지주막과 출혈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훨씬 뭐 살아계셨더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제 저 때가 언제냐면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예요. 제가 2003년 저쯤에 복지부에서 하는 교육에 갔더니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나 있었어요. 일은 굉장히 힘들 텐데. 왜냐하면 뭐 기획재정부라든가 뭐 행자부라든가 이런 쪽에 늘 치이다가 저 때 사스를 계기로 해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저 때가 노무현 정부 때죠. 1년차 때죠.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만들어졌고, 작년에 코로나19를 또 계기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이제 코로나19 컨트롤 타워는 두 군데인데, 여러분들이 어쩔 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사람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어쩔 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이제 교대로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시는 작년에 쓰여진 시인데요. 이 보면은 마스크를 왜 씌워, 백신을 왜 찔러, 오른쪽에 보면 일상을 왜 멈춰, 예술을 왜 막아. 이거 누가 쓴 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하시는 분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어떻게 보면 저항의 심리를 보여주는 어떤 시인데요. 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일단 국가 권력에 의한 자유방임주의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트럼프가 대통령을 할 때 미국이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 보면 미국에서 절반가량의 주에서 공중보건이 후퇴하고 있답니다. 근데 미국은 간단해요. 예산 안 주면 돼요. 거기 책임자를 자르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집권당 정책에 대한 반대 같은 경우는 유럽의 상황인데요. 이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극우 세력하고 좌파하고 굉장히. 독일 같은 예를 들면 저항 2020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독일에. 극우 세력이고요. 좌파 진영도 있어요. 마르크스 21이라는 그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건 또 좌파 진영에서 하는 거고요. 이 둘의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저항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거,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위축에 대한 저항.
최근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무슨 비상대책위를 꾸려가지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다음 자유 통제에 대한 저항.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악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건 패스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결이 다르게 백신의 안전성 논란 때문에 이제 백신 거부하는 운동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음모론하고 결합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보건 패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앱이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 만든 앱인데 예방 접종을 증명하는 앱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이버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가 예방 접종을 몇 차까지 완료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증명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PCR 테스트로 음성이거나 코비드를 코로나19를 앓고 완치됐다는 확인 증명을 하거나 백신을 다 맞았다는 접종 확인서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이게 일상생활을 할 때 쓰는 활동 보건 패스가 있고 국경 보건 패스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유럽에 여행을 가려면 저 국경 보건 패스에 해당하는 저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의회에서 4월 달에 통과됐고 6월 9일부터 프랑스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 국민이 보통 국민이 아니잖아요. 왕도 거기는 처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일부에서 굉장히 이 보건 패스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백신의 안전성 논란은, 이것은 이제 백신을 맞추려고 하는 국가 입장에서 이건 충분한 과학적 근거라든지 또 설득을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고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백신을 맞고 나면 뭐 접종 부위에 통증이 있다든지 전신 반응으로 뭐 피로감이라든지 뭐 구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심하면 아나필렉시스 반응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하고 중증 이상 반응으로 딱 인정된 건 두 케이스입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저건 이제 인정이 됐고요. 그 다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심근염과 심낭염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1차보다 2차 때 이제 더 발생을 많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 길랑바레 신드롬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건 이제 원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말초 신경 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증상이 나오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인정된 케이스는 없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저런 케이스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병역 거부자 같은 경우 양심적 거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양심적 거부자라는 용어는 이때 나왔다고 합니다. 1853년에 이제 이때 백신 예방 접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저 백신은 두창 백신입니다. 앞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은 도덕적 해이 때문에 거부하는 게 아니다. 정당한 근거가 있다. 그래서 쓰기 시작한 말이 이제 양심적 거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1898년에 양심 조항을 신설을 합니다. 저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치안판사 한 명을 납득시키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항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말씀을 드리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타인의 자연 선택설이 타인 혼자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윌리스라는 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 윌리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론적 근거를 대요. 이제 방법으로는 통계를 사용을 해서 왜 그러냐면 이때는 지금처럼 백신이 일회용이 아니었어요. 일회용이 아니었다 보니까 한번 다른 사람한테 찔렀던 바늘을 또 다른 사람한테 쓰기도 하고 또 저때 두창이라는 것이 질 관리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효과가 없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과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백신을 반대했던 거부운동은 약간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때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내 자의로 질병에 취약한 상태를 선택할 수 있다. 내 몸은 내가 관리하고 싶다. 이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집단 면역이라는 우리 개념을 봤잖아요. 집단 면역이 이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개인이라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공동의 문제가 있을 때 개인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한 명 한 명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이제 왼쪽은 조르주 어간벤이라는 분이 쓴 책이고 오른쪽은 슬라보의 지적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둘 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왼쪽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지금 얼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굴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른쪽 슬라보의 지적 같은 입장은 뭐냐면 이 코로나19라는 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시 사유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둘 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슬라보의 지적 같은 경우는 좀 더 국가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쪽의 입장이고 이제 아간벤 쪽은 국가가 너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에는 이미 바이러스 흔적이 이미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우리 인간 유전자의 8%는 바이러스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요. 내생화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 다음에 마치 우리 몸에 그 DNA인 것처럼 통합이 되어가지고 현재 우리 몸 안에 그 흔적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바이러스와 긍정적으로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감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도 있고 좋은 측면으로 또 나쁜 측면으로는 뭐 저런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같은 병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바이러스와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공존해 왔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앞으로 방향도 결국은 바이러스와 함께 가는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위스 코로나죠.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싱가포르가 세계 최초로 위스 코로나를 선언했지만 최근에 확진자가 많아져가지고 좀 문제가 됐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서 지금 현재 위스 코로나를 실행하고 있고 나머지 태국이나 칠레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밀어붙이고 있는 편이고요.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11월 정도 되면 아마 저렇게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54분입니다. 한 시간, 시간 정도 했는데요. 한 시간 정도 됐어요? 큰일이네요.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 두창은, 호환 마마 할 때 그 마마죠. 피부가 이제 붉게 바뀐다고 해서 적사병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천연두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위적인 인두와 구분하기 위해서 천연두라고 했는데, 이제 두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영어로는 스몰팍스인데, 이제 팍스는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물주머니가 생겨요. 두창에 걸리면. 스몰이 있으면 큰 것도 있겠죠. 그레이트 팍스는 아까 봤던 메독이에요. 메독은 이제 큰 주머니가 생기고, 기원은 아프리카 설치류에 있던 바이러스가 1만 6천 년경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인간에게 전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창에 걸린 사람들인데 곁에 초상화 보면 흔적이 없죠. 아마 화가가 그냥 말끔하게 그렸을 것 같아요. 대두창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50%, 소두창은 치사율은 낮고 흉터 자국도 옅었습니다. 그리고 소두창에 걸려도 대두창에 대한 면역력을 얻게 돼요. 이게 상당한 크기 인구 집단이 필요했고 결국 사람이 모여 사는 문명과 공존한 바이러스입니다. 임상 증상은 이제 처음에 아무 증상이 없다가 증상기 때 고열과 심한 두통이 생기고 발진기 때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얼굴 전신으로 퍼져나가요. 회복기 때 딱지가 가라앉고 흉터가 생기죠. 곰보가 되는 거죠. 이때 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이제 그 가장 마지막에 찍힌 사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얼굴 보시면 막 수포가 엄청 많이 생겨 있죠.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인도,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로 왔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록에도 이집트의 파라오, 또 중국에서도 두창에 관한 사망자에 관한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메리카 원주민은 없었어요, 두창이. 그래서 이제 스페인 침략자들에 의해서 아스텍이나 잉카 문명이 파괴됐죠. 총교세라는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창 때문에 아메리카 원주민 수가 줄어드니까 그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또 흑인들을 잡아갔던 거죠. 요건 이제 생태학적인 가설인데요. 두창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가 줄자 농지와 거주지 면적이 줄고 숲이 늘어나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이산화탄소량이 감소하게 되고, 왜냐하면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대사를 하잖아요.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에너지로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때 북반구의 기온이 하강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가설인데요. 그 결과 유럽에 흉작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에 나쁜 영향을 미쳤고, 그게 자기 자신들에게 되돌아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두 접종이라는 방법은 이제 예전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중국에서도 있었고, 페르시아에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리스 의사들에 의해서 인두 접종법이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때 투르크의 영국 대사였던 메리 몬테규라는 분이 이제 저 의사들의 발표를 눈여겨봤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국에 소개를 했습니다. 저분은 본인 스스로가 두창을 알아가지고 얼굴이 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공주들에게 정두법을 시행하도록 승인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된 겁니다. 저것은 사람의 상처에서 시료를 채취한 거고, 제너의 정두법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너 같은 경우 우리 굉장히 관찰력이 많았던 분인데요. 뻐꾸기
새끼가 다른 새 이렇게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거 아시죠? 그걸 알아낸 분이 이분이에요. 제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찰력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을 흘려듣지 않았던 거죠. 소젖을 짜는 소녀들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남들은 다 흘려들었는데 이분은 그러면 왜 그럴까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사라라는 여자의 손에서 수포액을 채취해가지고 제임스 피비라는 소년에게 그것을 주입을 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저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자기 집 정원사의 아들이었거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효과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이름을 바리올라 바키나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바카라는 뜻이 카우, 암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백시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예방접종의 어원이 소입니다. 소. 암소에서 이렇게 이름이 간 다음에 이렇게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제너의 종두법 같은 경우는 원리는 몰랐어요. 저 때는 면역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는 알았지만 이유는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에게서 얻은 것을 사람 몸에 주입한다는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아까 제가 그 두창에 대한 의무 예방접종법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거부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저런 이유입니다. 거부감이 컸던 건. 그리고 또 먹고 살기 바쁜 빈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거부감이 컸다고 그래요. 자기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두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어요. 두창의 특성이 잠복 감염이 없고 평생 면역력 획득이 가능하고 그래서 예방 접종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병원균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치료제 또 그거에 대한 백신 이런 것이 모든 병원균에 다 가능할 것이라는 환상은 도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유일하게 인류가 없앤 병이긴 하지만 아주 특수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가능을 했던 거고 말라리아 퇴치 운동을 했지만 안 돼요. 모기를 다 죽일 수 없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를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면 그러면 박쥐를 다 죽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소아마비도 마찬가지로 퇴치 운동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DDT나 침묵의 봄 이 내용은 좀 건너뛸게요. 시간상. 그 다음에 이제 무기로서 두창인데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딱 세계에 2군데 남아 있습니다. 이 두창 바이러스는 미국의 애틀랜타에 있는 CDC, 우리로 치면 질병관리본부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 시베리아에 있는 바이러스 생명공학연구센터. 이게 공식적으로 2군데고요. 비공식적으로는 다른 나라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에도 있지 않는가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9.11 테러 후에 백신 개발 논의가 있었고 실제 2007년에 FDA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도록 두창 백신을. 왜냐하면 이게 생물학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콜레라인데요. 콜레라의 특징이 위산에 잘 견디고 소장, 대장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엔테로톡신이라는 독을 방출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설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탈수가 심해서 순환기 허탈 증세가 나오고 쇼크로 사망을 하게 되죠. 이 과정이 근데 굉장히 짧아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콜레라 이때까지 총 7번의 확산이 있었었는데 1817년 인도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21년에 조선에까지 전파가 되었고요. 그 다음 2차 범유행 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헤겔이라는 독일 철학자도 이때 이 콜레라로 사망을 했고요. 또 3차 범유행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일랜드 대기근과 겹쳐가지고 100만 명 이상 사망하고 이때 1859년에 조선에 또 한 번 재전파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4차는 1863년에서 75년 이 사이에 있었고, 그 다음 5차, 6차 이렇게 있었었는데요. 5차 때부터 이제 원인균이 밝혀지고, 그 다음에 6차 때부터 좀씩 공중보건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6차부터 피해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콜레라와 관련돼서 소설 또는 영화된 게 한 3개 있는데요. 콜레라 시대의 사랑. 이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콜레라 시대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페르미나 남편이 후베날 우르비나라는 사람인데 콜레라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의사로 나옵니다. 이 영화 혹시 보셨을까요? 굉장히 잘생겼죠. 극중 이름이 타지오예요. 베니스에서 죽음의 주인공 구스타프가 사랑했던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구스타프 말러를 모델로 해서 썼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때도 베니스에서 그 당시에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 나와요. 소설 내에도 있고 영화에도 나오고요. 이것은 인생의 베일이라는 소설 영화를 한 거죠. 1920년대 중국에 콜레라가 유행할 때 지금 뒷 배경이 중국입니다. 그리 가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원래 이제 마취 쪽을 더 많이 연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의 여왕이 무통분만하도록 이렇게 돕기도 했는데, 이분이 좀 대단한 게 뭐냐면 자기 계급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저렇게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어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지만은 이 사람이 끝까지 그 죽어나가는 빈민들 이런 다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저기 3차 유행 때 보면은 그러니까 낮에는 의사 생활하고 밤에는 저렇게 가가오고 다니면서 그 사망자들이 어느 집에서 발생했는가 이렇게 다 조사를 하고 다닌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 당시에는 창기설을 믿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랬는데 이 존 스노우가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당연하다고 한 생각들을 바꾸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우리가 역학이라고 하는 분야, 또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분야가 처음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오이디푸스를 읽어보면요. 오이디푸스 왕, 그 테베가 질병으로 가득 찰 때 이렇게 탄식하는 부분이 나와요. 더러운 공기, 더러운 공기. 근데 이게 이제 미아즈마라는 말인데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있었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병이 저렇게 오염된 병, 특히 시체라든지 이렇게 부패된 것에서부터 나온 오염된 공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존 스노우는 그게 아니라 식수 때문이다. 이걸 이제 밝혀낸 거죠. 브로드가 펌프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어떤 여자가 기저귀 빨래한 물을 버렸어요. 그 물 웅덩이 근처에 이 펌프가 있었고, 이 펌프 물을 마신 사람들이 당연히 다 걸렸겠죠.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가오 방문하면서 저렇게 점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지도 옆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점점점점 이게 찍어진 게 그 집에서 사망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저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워크하우스는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535명 중에 5명만 사망했고, 양조장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생존했어요. 보니까 저 우물물을
먹은 게 아니고 자체 오물이 있었거나 또 자체 식수 펌프를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식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왼쪽이 존 스노우고요. 오른쪽은 또 한 명 이제 공중보건에 기여한 분인데 성격이 정반대였어요. 이분은 온화한 편이고 이분은 이를테면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과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변호사였고 제레미 벤덤의 제자였다고 그래요. 그 공리주의자였던. 그래서 이제 왕립 빈민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저 때도 워낙 사람들과 너무 많이 부딪히고 싸우다 보니까 1839년에 이제 저렇게 조사를 하러 이 사람이 떠난다고 하니까 격하게 환송식을 해줬다고 해요. 잘 가라고. 그래서 나온 보고서가 대영제국 노동인구의 위생 상태에 대하여라는 보고서인데 이게 굉장히 공중보건에서는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빈곤과 질병이 신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특히 불결한 위생 상태, 환경이 병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우리가 지금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 상수와 하수를 나누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하고 상하수도로 분리하고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당연시한 것들이 저때 나오게 돼요. 조선에는 1821년에 이제 조선에 와서 쭉 이렇게 퍼졌는데요. 뭐 호열자라는 이름도 있고 괴질이라는 이름으로도 돼 있었고 저때 해결책은 처음 본 병이었기 때문에 일단 피하고 보는 거였어요. 피난. 실제 피난을 갔어요. 근데 피난도 돈이 있어야 가죠. 그리고 이제 뭐 정부에서는 격리도 시켰고 구황서적을 만들어서 배포도 했고 실제 또 여제나 수륙제는 제사인데요. 왕실이 했어요. 왕실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제사라도 지내보자 해서 이렇게 제사까지 지냈어요. 저때 조선의 위생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았다고 외국인들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문에 저렇게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붙였다고 합니다. 네, 콜레라가 쥐 귀신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제 조선이 꼭 저렇게 무지했냐면 그건 아니고 나름의 또 대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해상 검역도 하게 되고 육상 검역도 하게 되고 1895년에 들어서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검역이나 격리, 소독 활동 등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동대문 근처에 콜레라 환자용 피병원을 만들었다고 해요. P자가 PRP자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콜레라 환자용 병원까지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콜레라의 현재는 저건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이제 링게루에 대해서 환상이 많잖아요. 링게루 맞으면 산다고. 링거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액을 맞으면 설사가 탈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액을 공급해주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항생제가 개발이 되어서 치사율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지금의 콜레라는 예전에 비해서 독성이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콜레라에 대해서도 현재 백신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추가 접종을 자주 해야 되고 일반인들이 다 맞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콜레라가 아주 유행하는 지역에 뭐 출장을 간다거나 여행을 가는 경우에만 콜레라 백신은 공고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은 몇 분이에요? 13분. 아까 이제 뉴 노멀 시대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뭐 벤처 투자가가 처음에 얘기했다고 그래요. 경제 쪽에서. 그리고 이제 세계는 이제 BC, AC로 나뉠 거다. 원래 크리스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코로나를 대신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건 이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고, 그만큼 세계가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위기는 이제 계속될 거라는 거고, 각자 도생의 길로 가면 우리가 다 망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협력, 공조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현재 국제 질서를 보면은 이게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저기 울리히백이라는 사회학자가 이제 얘기한 건데, 원래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해방적 파국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는데 이때 인류가 이때까지 범해온 숱한 오류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자연을 파괴시키면서 또 이렇게까지 경제 위주 어떤 그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한 그냥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감염병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00년대까지 일시적으로 퇴조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 때는 의식주 중에 식이 가장 중요했어요.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면역력이 좋아졌고, 주거, 특히 이제 상하수도가 분리가 되고 위생적인 어떤 주거 환경이 갖추어지게 되고, 지금도 아프리카는 저게 문제죠. 신발을 착용하는 것과 안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만성질환과 암이 주 관심사였는데, 신종 감염병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신종 감염병을 저렇게 이제 정의를 해요. 전혀 이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보건 문제를 야기하는 질병.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2000년 이후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은 2002년 사스, 저게 2002년 11월에 발생해서 우리나라에는 2003년에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2012년 메르스, 저것도 2012년에 발생했지만 우리한테 문제가 된 건 2013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렇게 신종 감염병이 이렇게 대두되는 이유는 결국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 구조가 변화한 측면도 있고, 또 인간이 육식을 하다 보니 대량 가축을 사육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축을 밀집 사육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여행을 또 많이 다니고, 지역 간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게 되고, 또 기후 변화라든지 생태가 바뀐 측면, 그다음에 보건의료적인 요인으로 항생제 남용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중보건 활동이 위축된 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됐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항생제 내성균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 황색 포도당 구균에 대한 그 항생제입니다. 저게 페니실린에 들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페니실린에 내성이 생겨서 메티실린을 개발했어요. 근데 메티실린에 또 내성이 생겨서 반코마이신을 개발했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되겠죠. 또 내성이 생기면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바이러스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약이 저 타미플루인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 억제 효과가 있어서 이제 그때 썼었죠. 근데 저게 2008년에 내성이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리렌자라는 약이 나왔는데 저것도 내성이 보고가 됐고, 타미플루 대체제로 조플루자라는 약이 개발이 됐는데 저것도 2019년 내성이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계속 이러한 악순환이 아마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균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망상에 불과하다. 그래도 여전히 또 닥친 환자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항생제는 앞으로 또 개발이 될 겁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원래는 토마스 S.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이제 처음 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의학은 병인론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그 이론 체계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시스템 의학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라는 게 A가 원인이 돼서 B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물학에서는 그렇게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정보들을 얻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활용하는 이러한 방식이 시스템 의학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마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죠. 실제 2009년에 구글이 어느 지역에서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파악했냐면 검색어를 통해서요. 놀랍게도 일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9.11 테러 이후에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법안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빅5라고 하거든요. 5개 큰 그 IT 기업이 있는데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다 여기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신조어로 뭐 데이터주의란 말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고르는데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인공지능에. 우리가 그 검색을 막 하다 보면은 그것과 연관된 상품이 팝업창으로 이렇게 뜨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전부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의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법으로 제약이 돼 있어서 이 바이오 산업이 발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질병을 치료하려면 내 생체 정보를 다 내놔야 돼요. 내 유전자 정보 다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건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천재적인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보면 참 문제가 있는 생각이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DNA를 운영체계로 삼아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의 생명현상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거꾸로 내가 정보를 내 임의적으로 정보를 만들어서 그 정보로 생명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역으로. 근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그나마 제일 간단한 게 피부거든요. 현재 나와 있어요. 100여 종 정도 의료용 3D 프린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근도 연구 중이고 앞으로 뭐 췌장, 신장, 심장도 계속 연구 중이고 2030년대쯤 가면은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이 시기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진료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요. 원격 진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법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2020년에 한시적으로만 지금 화상 진료를 허용한 상태고요. 저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행위에 부정적 결과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문제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아마 최종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책임 주체가 이제 애매모호해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분야도 있는데요. 여기 워치 차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손목에 이렇게 핸드폰 말고 따로 이걸 이용해 가지고 혈압도 재고 뭐
체지방도 계산하고 이제 이런 지금은 그 정도인데 앞으로는 이런 디바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이걸 활용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비대에 또 생체 시료 분석 장치를 달면 소변 검사가 소변 볼 때마다 되는 거고 대변 검사가 대변 볼 때마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간다는 거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왓슨은 실패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에 닥터 앤서라고 해서 과기부 쪽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앞으로는 인공지능 의사에게 밀릴 가능성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영상의학 같은 경우는 사진을 판독하는 건데 인공지능은 세계에 있는 모든 사진을 다 비교 검토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활용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이 개인별 맞춤의학입니다. 단일 염기 다양성 이걸 설명하면 조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어떤 질병을 통계적으로 다뤘어요. 혈압 그러면 120에 80 이게 통계적으로 정상 수치입니다. 이렇게 조절합시다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징은 이러이러하니 그에 맞추어서 이렇게 치료합시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춤형 신약이 실질적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킴리아라는 약이 나왔는데 이게 최초의 맞춤형 T세포 치료제입니다. 적응증은 비세포 림프종,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일부예요. 근데 이건 딱 한 번만 투약하면 됩니다. 근데 치료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5억이에요. 럭스터나라는 약은 이제 유전성 망막 질환 치료제인데 양쪽 눈 다 치료했을 경우에 9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면역 치료 이 약이 면역 킴리아 같은 경우 면역 치료법 때문에 이제 그 나온 약인데요.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1890년대 이제 저 외과 의사 콜리라는 사람이 세균에 감염된 사람의 암 종양세포가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세포는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고 암세포도 죽이거든요. 특히 그 내추럴 킬러셀, 자연 살해세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암 환자의 종양 크기가 줄었던 거예요. 근데 저것을 단순히 이제 기록만 해놨는데 그 딸이 저 연구 기록을 검토하고 암 연구소를 실제 설립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암 면역 치료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시간은요. 네. 여기 보면 조혈 모세포에서 골수국의 정구세포가 있고 림프국의 정구세포가 있는데요. 골수국의 정구세포에서 그 다음이 또 조혈 모세포입니다. 그 옆이 비만세포고 빨간색이 적혈구고 오른쪽 거대 핵세포 이게 이제 쪼개져 가지고 혈소판이 돼요. 혈소포는 지혈과 관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빨간색 그 적혈구는 우리 산소 공급해주고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그 다음 비만세포는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를 하고요. 저 저혈모세포가 분화해가지고 호염기구, 호중구, 호상구, 단핵구 이렇게 되는데 이걸 백혈구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호상구는 빨간색이고 호염기구는 보라색이죠. 그 염색했을 때 색깔의 차이 때문에 산성을 더 좋아한다고 해서 이제 호산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호중구는 그 중간이니까 호중구고요. 호중구가 주로 세균 감염에 관여를 하고 호염기구나 호상구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뭐 저기 기생충 감염 같은 경우에 더 관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핵구가 분화해서 그 어떤 그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을 잡아먹는 대식세포가 되고 일부는 수지상 세포로 분화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림프계 같은 경우는 자연 살상세포가 만들어지고 작은 림프구에서 T세포, B세포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T라는 말은 사이무스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흉선이 영어로 T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T라는 이름이 붙었고 B는
이게 처음에 조류의 그 낭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 벌사라는 그 단어에 첫자 B를 따서 이제 비름프로 이름을 붙여졌어요. 저기에서 이제 형질세포가 되면 아까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T세포나 B세포를 활성화시키거나 자연 살상세포를 활성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이쪽 수지상세포나 호중구 이쪽을 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면역 치료요법인 것이죠. 이것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암 백신인데요. 아까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이용한 암 백신이 현재 실제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원리는 뭐냐면 이 코로나19 항원 물질에 해당하는 유전 정보 대신에 거기에다가 암세포의 항원 물질의 유전 정보를 집어넣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백신을 이용해서 우리의 예방접종을 맞추면 거기에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된다고 했잖아요. 사이토카인이 막 만들어지면서 이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피부에서 가까운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에서 가까운 위치에만 적용이 가능한데 이걸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심부에 있는 그 암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중이라고 그러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암세포 표면에 있는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백신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면역세포를 또 마찬가지로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효과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현재 동물 실험 단계까지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곧 이제 사람에게 적용하는 이제 임상 시험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졸겐스마라는 약이 있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에 이제 쓰는 약인데 이게 이것도 이제 희귀 질환인데요. 이게 비용이 얼마냐면 25억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이 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엄마가 청와대에 청원을 한 걸 기사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 국내 시판은 허가가 돼 있는데 보험 적용은 아직 미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졸겐스마가 어떻게 해서 효과를 내느냐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 졸겐스마가 가장 지금 현재로서 비싼 약이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상위 10가지 국가약이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가 저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1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자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전부 고가약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게 신약을 둘러싸고 지금 현재 논쟁이 되는 주 내용이 뭐냐면 계급 양분화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저걸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방법이 없는데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 이제 CAR-T 저 치료법이 나왔을 때 미국 보험회사들이 처음에 저거 승인을 잘 안 해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승인을 해주면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치료를 받으려고 대기하다가 환자들이 사망하는 그런 그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이게 저 약을 개발한 이제 제약사 입장에서는
연구 개발비가 비싸고 위험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고가 비용을 받아야만 그 다음 연구도 할 수 있고 자기들도 이익을 남긴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연구 개발이 저 회사의 사적인 연구 개발비만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공적 자금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혜택을 소수만 받는다든지 또 특정 회사가 너무 지나친 이익을 얻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겠죠. 제약회사에서 이제 성과 기반 지불 방식이라는 걸 내놨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치료한 만큼 돈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치가 안 되면 전액을 다 안 받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게 해결이 되겠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좀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성화의 백신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저 사백신이고 하나는 경구용 입에다 이렇게 딱 떨쳐주는 백신인데 그건 약독화 생백신이에요. 근데 약독화 생백신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실제 소아에 걸려버린 케이스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 사백신하고 두 가지를 이제 병용하고 있는데 이 사백신을 만든 사람이 에드워드 소크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 백신을 만들고 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 기자가 당신이 이거에 대해서 특허를 신청을 할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한 대답이에요. 제일 마지막 문장이 그러면 태양에도 특허를 낼 겁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결국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저게 아주 싼 값에 여러 사람에게 이제 그 백신을 넣을 수 있어서 굉장히 그때 저분이 타임즈 모델 이 사진에도 나오고 영웅이 됐었는데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이면이 있습니다. 또 이분이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자기들도 검토를 해봤대요. 이게 특허를 낼 수 있는지 봤더니 특허 내기에는 좀 애매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특허를 포기한 경우인데 어쨌거나 이런 식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중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돼 있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그 사람에게 물론 정당한 어떤 그 보상은 해야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해법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것은 도넛 경제학이라는 경제학 책에서 따온 겁니다. 이게 의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약을 예로 들더라도 약을 너무 적게 쓰면 치료가 안 되고 약을 너무 많이 쓰면 독성 반응이 일어나고. 근데 지금 우리 경제도 이제 이 책이 경제 책이니까요. 너무 경제 활동이 줄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적 기초 요소가 너무 줄겠죠. 그리고 너무 많으면 여러 가지 기후 문제라든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그 적정 수준에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돼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넣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제가 엄청 많이 빨리 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을 많이 스킵을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